제15강으로서 첨부와 공동 소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원시 취득 사유로서 바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부화, 보호나 가공에 대한 것이 첨부인데 첨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공동 소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무주물 선점이란 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바로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물 선점이죠. 이때 무주물이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과 또 과거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물건의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무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물을 선점하면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있는 고기를 선점하면은 잡으면은 이런 경우에 바로 무주물 선점에 의해서 바다에 있는 고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채굴의 강물은 강업법에 의하지 않고는 채굴하지 못하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죠. 이에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도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때 무주물 선점하면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선점이란 소유의 이사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유의 이사, 즉 자주점유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 이사로도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점의 효과로서 바로 무주물 선점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선점자는 그 무주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 민법 255조를 보면은 학술, 예술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에 대해서는 사인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국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물이 학술, 예술,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건 국유가 됩니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 무주물 선점자는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실물 습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우리 민법 2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실물인 경우에 섭득자가 길거리에 가다가 돈 1,000원을 줍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줍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유실물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유실물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형법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럼 법상 어떤 절차를 거칠 때 유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 요건을 보면 첫째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이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유실물이면 이게 유실물 습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유실물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때 습득하는 경우에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고 단지 습득자가 유실물임을 또한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신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의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환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바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되고 또 반환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고 후 1년 이내에 물건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때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유실물 습득 요건을 갖추어야만 습득자가 그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습득자가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실물의 경우에 이제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죠. 이런 경우에 유실물 습득자는 소유자에게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습득자는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차량, 건축물 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 이때 보상금은 점유자와 습득자가 절반하여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첫째, 매장물이라는 토지 그 밖의 건물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 이것이 바로 매장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매장물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이때 발견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발견 시에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유실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바로 발견자는 그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또한 주의할 것은 발견한 매장물이 학술, 예술,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일 때는 그러한 매장물은 국유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국유가 되고 이 발견자는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안 앞바다에서 아주 해저에서 도자기가 많이 발견됐죠. 그럼 어부들이 그 도자기를 발견하는 경우에 어부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해저에 있는 그 도자기 이런 것은 바로 문화재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유가 되고 단지 어부들은 그것을 발견한 어부들은 국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때 보상금은 실제 미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권의 원시 취득 사유로서 첨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첨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합, 호나, 가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합, 호나, 가공 이 세 가지를 첨부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첨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이유와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개 물건이 결합하거나 또는 물건과 노력이 결합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원상회복을 금지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의 기속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첨부의 부합, 호나, 가공 이 세 가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첨부 중에서 부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부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부합에는 부동산의 부합,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부합을 보면 이것은 바로 부동산의 물건이 결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다가 물건이 결합되는 건데 결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지 않고 이 부동산도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물건이 결합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물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금지하고 이런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토사가 결합한다든가 또 토지에 수목이 결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부합이 인정되는 것이죠. 부합의 요건을 보면 첫째, 부동산의 어떤 물건이 부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합의 주물은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어느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에 한하느냐, 이 부동산도 가능하냐라는 것이 문제되는데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은 당연히 해당되고 부동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다가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경우 이런 경우에 봐도 창고나 화장실은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이 또 바로 부동산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도 부동산이
또 부동산에 부합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합이 되자면 부합 합체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부합의 정도는 주물인 부동산과 부합하여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 분리에 가담 비용을 요하는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즉 부합이 되자면은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 어느 정도 부합 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커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가담 비용이 들고 또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다라고 봐서 유류 저장 탱커는 토지에 부합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된 경우에 바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256조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즉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그 부합물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가 바로 임차권에 기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을 부합시킨 경우에 그 부합된 물건은 임차권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지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근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합한 물건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점유자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합의 특수 문제로서 수목 농작물의 부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목의 토지의 부합, 이것은 학설과 판례가 모두 부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토지에 B가 수목을 심은 경우에 그 수목은 A의 토지에 부합이 되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 판례는 부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토지에 B가 불법 경작, 즉 A의 허가 없이 B가 A의 토지에 농작물을 불법 경작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B에게 속하고 A에게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A의 토지가 있습니다. A의 토지가 있는데 B가 A의 토지에 농작물을 불법 경작해서 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농작물이 A의 토지에 부합하느냐?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돼야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이 농작물은 A의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B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불법 경작한 B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러한 농작물에 대해서 즉 불법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부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판례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 농작물도 토지의 부합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학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토지의 부합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유주택 근방의 타인의 토지에 극히 소규모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도시 주변에는 유유농지도 많죠. 그리고 또 부재지주의 농지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인근 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부합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기속한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일 부합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유유농지의 소유자 및 부재지주만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은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는 경우를 말하죠. 동산과 동산이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것이 동산 간의 부합이 되겠습니다. 즉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 그 분리에 가담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서 하나의 합성물이 된 경우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화가 있습니다. 이 혼화는 이제 동산과 동산의 결합인데, 혼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곡물과 같은 고형 종류물의 혼합과 또 술, 기름과 같은 유동 종류물의 융합,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어느 것이나 물건이 같은 종류의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쉽게 구별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혼화는 기본적으로 이 동산 간의 부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혼화에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에는 가공이 있습니다. 가공은 동산의 노력이 결합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죠. 즉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의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건과 사람의 노력이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의 경우에 소유권의 기속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법 259조에서는 가공물의 소유권의 기속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기속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민법의 기준은 재료주의를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는 이 가공자의 소유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때 재료의 가격은 정가액에 가산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장에서 근로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의 소유권 기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근로자가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을 투입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공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공장에서 근로자가 가공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가공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생산 제품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기속시키는 특약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생산물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기속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가공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우리가 이제 이 소유권의 원시 취득 사유로서 바로 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첨부로서 부합, 보호나 가공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원시 취득 사유인 선의 취득, 이것은 우리가 저기서 봤죠. 동산 물권 변동을 보면서 모두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 소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의 이의를 보면은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권리 주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단독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 소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인정됩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 소유로서 세 가지를 인정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적 결합 형태의 물권법적 반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이 공유자 간에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단순히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유는 주로 이제 조합체 소유 형태가 합유가 되는데, 합유의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인적 결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결합 관계가 있지만은 그 구성원의 개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경우가 합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류의 경우에는 총류의 구성원의 인적 결합 관계가 강하여서 구성원의 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공동 소유 형태, 이것이 총류가 됩니다. 총류는 대표적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 소유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의 법률 관계,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유의 개념 및 지분의 법적 성질,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 소유의 형태입니다. 이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단순히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유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은 이 양적 분할설과 다수 소유권 경합설이 있는데, 공유의 성질은 양적 분할설에 의해서 이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한 개의 물건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은, 이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자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분이 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지분은 바로 양적 분할설에 의해서 바로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 이것이 바로 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바로 지분이라는 것이 있고, 이 지분은 바로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공유의 성립에 대해서 보면은, 공유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을 보면은, 한 개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의, 즉 공유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공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물건을 수인이 공유하자면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이 공유다라는 것에 공유 등기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또 지분의 등기도 함께 행해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의 성립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인 공동의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타인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 호나, 그 다음에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국어, 그 다음에 기속 불분명의 부부재산, 이런 것은 바로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때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데, 이런 경우에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죠. 이 공용 부분은 바로 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표에 설치된 담, 국어, 도랑, 경계표,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 공용 부분이나 또 경계표에 설치된 담, 국어 등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 공용 부분, 담, 국어 등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 상속 재산도 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합의에 속한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공동 상속인 간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유에 있어서 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분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분은 바로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바로 소유의 비율, 이것이 바로 지분이라고 했죠. 이때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의 결정에 대해서 보면은,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분의 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에 대해서 보면은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공유자 간에는 인적 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즉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자 간에 지분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분 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공동 소유를 하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는데 건물 소유자, 구분 건물 소유자 간에 공유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러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간의 법률 관계를 봅시다. 특히 이제 공유자 간의 공유물의 이용 관계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통일난 성격과 내용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보면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르지 않는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바로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대해서 보면은 공유물의 관리라는 것은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결정은 공유자의 가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을 보면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존 행위라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상 법률상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 이것이 보존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 보존 행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죠. 그래서 공유물 각자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대해서 보면은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공유물의 양도 이런 것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공유물에 대해서 담보권의 설정 이런 것도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이용 관계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공유물이 있는 경우에 먼저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각 공유자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고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바로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의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이물을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공유물의 유지,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또 기타의 의무에는 공조, 공가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266조가 규정하는데 이러한 공유물에 대한 부담에 관한 민법 266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자 사이에서 이 부담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유자 간의 부담의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 이것은 각 공유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에서 공유의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유의 주장은 각 공유자는 지분이 있죠. 그래서 지분의 대외적 주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주장은 지분의 대외적 주장과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지분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하나의 소유권과 일반적 성질을 같이 합니다. 즉, 지분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자가 공유물인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바로 보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학설에서는 불가분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에 대해서 보면은, 자,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로서의 공유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그 공유관계의 확인 청구나 등기를 청구하거나 시효를 중단하는 경우에 이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 판례는 공유관계의 확인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는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 보면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단독 소유권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있어서는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등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의 방법을 보면은 먼저 공유물의 분할 청구를 하면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거나,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분할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재판상 분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협의에 의한 분할을 보면은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당사자,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때 분할의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분할의 방법을 보면 분할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현물 분할이라는 것은 공유물을 양적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이라는 것은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이게 분할해서 물건을 가시는 경우, 이게 현물 분할이 되죠. 현물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있는데, 이것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먼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현물 분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의 감소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하겠습니다. 분할의 효과를 보면은 공유물이 분할됨으로써 공유관계가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공유자는 이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바로 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는 협의상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 시에, 또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 시에 분할의 효과가 확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공동소유에는 합유가 있습니다. 이 합유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조합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공동 출자한 경우, 이런 경우 조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된 인적 공동체가 바로 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의 소유 형태는 바로 합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유 합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의 자유도 있고 분할의 자유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단체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단체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합유의 경우는 지분이 존재합니다. 합의자는 각각 지분을 가지지만은 분할의 자유도 또 처분의 자유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합의 지분은 있지만 처분의 자유도 분할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고 언제나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유 관계는 바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할 때 성립하게 했습니다. 이런 조합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게 동업관계에 의하여죠. 그래서 A, B 두 사람이 어떤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기 위해서 바로 공동 출자를 하고 공동 출자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A, B 두 사람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소유하게 되는 물건, 이런 경우에 A, B 두 사람의 그 물건에 대해서 합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합유물의 보존, 처분, 변경에 대해서 보면은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물을 처분,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은 있죠. 그렇지만 합유물의 처분의 자유도 그 다음에 분할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고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형태로 총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 이것이 바로 총유가 되겠습니다. 이 총유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구성원 간의 이제 인적 결합체를 총유의 경우는 하나의 그 구성원이 인적 결합체를 이루고 그 구성원의 개성은 단체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합의와 다릅니다. 합의의 경우는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에 완전히 흡수된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총유의 경우는 구성원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고 단체에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경우는 지분은 있지만은 총유의 경우는 지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총유의 주체를 보면은 총유는 바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를 보면은 총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종중재산, 교회 재산, 리동의 재산, 난민들이 공동으로 축제한 재방, 이런 것은 바로 총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단법인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허가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사단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인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되지만 그 전에 이런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은 바로 교인들의 총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해서 보면은 총유에 있어서 소유권의 내용은 관리 처분의 권능과 사용 수익의 권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구성원 총체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 이것은 뭡니까? 교인들의 총회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각 사원에게 분속하는 것으로 되어서 바로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바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이것은 바로 총사원의 결의에 의하고 보존행위도 총사원의 결의에 의하고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조차 각 사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민법의 총유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많은 비판이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총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발생을 보면은 게르만법상의 즉 게르만 민족의 촌락 공동체의 소유 형태가 총유였다고 하는데 사실 총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유의 법리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의 하나의 공동소유 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한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15강으로서 소유권의 원시취득으로서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첨부로서 부합, 혼화, 가공, 그리고 공동소유 형태에 대해서 봤습니다.